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 이후 공개된 XRP의 미래 5가지 시나리오, 이런 거 좋아하죠? 시나리오, 음모론, 각본,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시대의 음모론이 1년 뒤, 3년 뒤에 현실화가 되더라, 팩트가 되더라. 항상 그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꾸며서 마치 음모론인 양, 허구인 양 시장에 던져놓고 그거를 곧 현실화시키더라.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치부됐던 모든 것들은 결국 팩트가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일어나더라.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되더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이들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자, 5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아주 소규모의 떡상 10달러에서 15달러의 분런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파 뉴스에서 밴드웨건, 포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XRP를 홍보한다. 그리고 펌핑을 시킨다. 며칠 전에 제가 SBS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그런 비슷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XRP를 검색한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비트TV가 뜨겠죠.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안 사겠죠. 그러겠죠. 제발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추가 펌프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20에서 3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 요거 괜찮네요. 꼭 조정은 필요합니다. 지금 XRP 가격이 940원 정도 해요. 건조 중이죠. 건조 중. 건강한 조정. 그 라인을 아주 쪼밀쪼밀하게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그 밑으로 빠지기가 힘들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투더문 미션. XRP가 완전한 투더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전 세계적 ODR 및 유동성 허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XRP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규제되거나 사용되는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되어서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고 유틸리티로 암호를 평가받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완벽한 떡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 세계 80억 인구 누구나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 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 비트TV, 그리고 제롬 파월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고점 더블 태핑. 올타임 하이를 갔다가 한 번 더 점핑. 어쨌든 시나리오, 음모론, 각본 이런 거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까지 XRP를 주시하겠죠. 그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음모론을 공사치겠죠. 그렇게 이쁘게 깜찍하게 세련되게 갈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미디어에서 꽤 괜찮은 데이터가 떴길래 요거를 제가 멤버십 라이브에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했던 그 영상 그대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리플 중앙화 논란. 리플의 야망 은행가를 위한 비트코인 리플 XRP. 반정부적인 비트코인과 달리 왜 XRP를 인류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리플 중앙화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탈중앙화가 좋긴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지만 인류가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 100% 탈중앙화는 인류에게 쓰이지 않을 것이다. 맞죠? 우리가 지금 뭐 공산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인류라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규율과 규칙이 필요해요. 법규가 필요하고 지금 같은 살벌한 시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 가다가 그냥 칼을 찔러버리는데 그거 완전히 탈중앙화죠. 완전히 탈중앙화죠.
행동이죠. 나는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게 탈중앙화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누구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속으로 누구한테 욕은 해도 되지만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죠. 이 암호화폐 생태계, 이 CBDC, 이 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탈중앙화를 꿈꿨지만 결국 요게 쓰이려면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가 돼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멈췄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율과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죠. 데이터를 이변조할 수 없다. 그리고 해킹 당하지 않는 프로토콜이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 잘못된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돼버리면 그 다음 블록은 어떻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에서 위번자가 되지 않는데 그 데이터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암호화폐는 솔직히 공존하기가 힘들었죠.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인데 1 곱하기 1이 2라고 데이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왜? 맞지 않은 명제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문제점. 하지만 장점이죠. 자, 그러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그 블록에 들어가서 수정 보완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리플이 갖고 있는 중앙화 논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류가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리플밖에 없어요. 지금 XRP밖에 없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트코인 주소를 살짝 잘못 입력해서 100개 원했어.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죠. 논란이 컸죠. 그래서 초기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그 누군가는 그 블록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해줘야 됩니다. 내가 게리 겐슬러라면 SEC라면 리플의 2차 판매를 증권으로 태클을 걸 게 아니라 리플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니다. 주식이다. 라고 태클을 걸었어야 되죠.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암호화폐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이거였는데 게리 겐슬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2차 판매만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잖아요. 그냥 리플 이쁘다, 모양이 이쁘다, 되게 싸네, 싼 거 같아. 비트코인 2천만 원이 2억 가기는 힘들겠지만 XRP가 600원 간 게 6천원 갈 때 빠를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TV 영상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구장창 하지 말아야겠다. 샀잖아요. 블록 미디어에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살짝 다루고 있어요. 봐볼게요. 리플은 비트코인의 후손이지만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다. XRP 렉처는 다른 경쟁 블록체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검증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곧 채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된 소수가 그 블록에 대한 검증을 하죠. 리플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더 빠르고 일관성 있고 저렴한 자체 버전의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었다.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일관성 있고 더 저렴한 자체 버전의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게 XRP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이더리움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이더리움도 지금 과부하, 그리고 거래 지연, 거래 대기, 입력이 안 되니까 입력해야 될 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카톡을 쓰는데 많은 사람의 숫자가 카톡을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카톡이 실시간으로 업로딩이 안 돼.
이 댓글이 안 써져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로밍되고 거래되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거래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가 어떻게 화폐로 쓸 수 있겠어요. 가장 궁극적인 건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는 게 초기 시장에 제가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블록체인을 공부했을 때 정말 암호화폐가 어떻게 쓸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놈인가? 어떤 걸 해야 되나? 도대체 인류에게 뭘 가져다 주려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XRP가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일단은 그래야만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저의 판단이 돼서 제가 이런 일을 하지만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거야 이거 하려고 나왔어 이거를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에 비해 중앙 집중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선호하겠죠. XRP를 들여다볼 수 있고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류와 같이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겠죠.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개미들, 소시민들, 그냥 평민들을 삶을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소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정치에 관심 없게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데미지를 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XRP는 그들이 갖고 놀기에 괜찮은 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보안, 속도, 처리량 등의 장점은 있지만 중앙화된 네트워크는 특정인의 영역에 더 취약하거나 외부로부터 공격 지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이란 프로토콜 그리고 암호화폐란 프로토콜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탈중앙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지만 방송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탈중앙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반정부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반하는. 제가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반방송심의위원회일 수도 있겠죠. 제가 개새끼라든가 18이라든가 이런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를 뭔가 제어한다면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그리고 SNS 그리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보다는 공신력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공중파 방송. 많은 걸 필터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들었을 때 혐오스러운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류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신호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XRP는. 왜냐면 여기서 암호화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XRP는 분명히 뭡니까? 암호화폐가 아닌 거죠.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을 벗어났어. 그런데 암호화폐를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XRP를 누가 좋아합니까? 금융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화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은행 감시, 정부 감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리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을 파트너로 끌어줬다. 머리를 잘 쓴 거죠. 브래드 갈렌 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화돼 있다고 해서 XRP 내적 프로토콜이 그 자체로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제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단점을 갖고 있지만 암호화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행 감시, 정부 감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사셔야죠. 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나눠지는 그렇게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거죠. 이 XRP가. 그리고 리플 블록체인에는 NFT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었다. 한때는 NFT 중심 거래소 기능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사한 기능을 현재 개발 중이다. 리플이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커버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커버하는데 리플만 갖고 있는 가장 큰 인프라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의 도구로는 전 세계 어떤 거래의 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가 NFT도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비트코인도 그냥 디지털 골드다. 예? 특수 어떤 금덩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물의 금을 좋아하겠죠. 솔직히 저는 별로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신구로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금을 가치로 보고 뭐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든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이거죠. 디지털 골드, 실물의 골드.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 뭐 도구, 거래의 도구. 그런데 XRP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내가 싫어도 지니고 있어야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 거래의 도구도 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지 않는 가장 큰 기능, 거래의 도구.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암호화폐가 과연 어떻게 쓰여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펼쳐질 건가? 도대체 얘가 왜 나온 건가?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건가? 5년, 6년을 계속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결국 그거였어요. 결국 CBDC구나. 전 세계 모든 80억 인구가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편리하게 쓰이겠구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은 그거였어요. 결국 금융 인프라가 없는, 은행이 없는, 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마존에서, 쿠팡에서, 11번가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팔고 그들이 원하는 걸 사길 원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 물량, 그 어떤 거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메가바이트짜리밖에 안 되는 그 데이터 쪼가리가 어떻게 그 공간 안에 10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은행가를 위한 비트코인 XRP, 은행가가 좋아하는 암호화폐 XRP, 글로벌 송금과 같은 잠재적인 사용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ODR 거래에 리플은 그러나 탈중앙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많은 경쟁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다. 2004년 프로그래머 마이언 퍼크가 만들었고, 원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최초 이름은 리플페이였다. 편의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P2P 결제 네트워크였다. 2011년 퍼거는 리플페이를 제드 맥컬럽, 아서브리터, 데이빗 슈얼츠에게 매각을 했어요. 제드 맥컬럽 아시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텔라룸이에요. 그리고 아서브리터, 데이빗 슈얼츠는 리플 CTO죠. 기술 총괄. 이들은 비트코인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FPC, 페이스터 페이먼트 그 있죠. 더 빠른 결제를 위한 위원회, 거기서 2013년 리플과 손을 잡았고 2015년 한 번 더 손을 잡았고 얼마 전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2022년 이것저것 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결국 그들이 원한 건 암호화폐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고 제가 5년 동안 고민했던 것 그거를 걔네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더라고요. 결국 암호화폐는 거래의 도구가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목표다. 결국 리플페이와 합병한 이 세 사람의 목표는 더 빠른 거래, 더 저렴한 수수료,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는 것이다. 오픈코인이라 불리던 이들의 새로운 회사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랩스로 브랜드가 변경되었다. 2012년 이전에 리플이 제 프로젝트였을 때만 해도 대체 통화, 초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리플랩스 고문이었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퍼거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드 맥컬럽 등이 리플램스를 인수했을 때 그들은 그 명성을 이어가길 바랬다. 리플페이가 오픈코인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업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의 혁신은 중개자 없이도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탈중앙화된 채굴적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결제 기술 접근 방식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거래를 조작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했던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죠.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시스템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게 그런 게 아니다. 기존에 썼던 그 인프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스위프트 2.0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뱅크코인, 은행 가기 좋아하는 코인. 분명히 리플랩스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전통 금융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사람들 개개인의 신용도, 건물 가격, 가치, 증권, 보험, 채권,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 전통 금융 시스템 파생 상품들을 완벽하게 인풋하고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 넣을 수 있죠. 리플랩스만 뭔가 특출나게 성장을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좋아할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장점이 되고 그들에게도 돈이 돼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SEC도, 스위프트도, 그리고 CFTC도 또 어딥니까? 미 연준에서도 또 IMF도 BIS에서도 전부 다 그들에게도 또 다른 혜택이 돌아가야 돼요. XRP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그래야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브래드 관련 하우스가 가장 잘한 건 이 전통 금융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들의 기술을 그대로 노출해줬어요. 써라. 카카오톡 제일 처음에 다 무료로 오픈했죠. 그냥 문자 보내려면 돈 드는데 카카오톡은 다 공짜였어. 심지어 이모티콘 넣어줘.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카카오톡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브래드 관련 하우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노출해줬어. 그리고 CBDC 다 관여했어. 참여를 했어. 심지어 대학교에 돈까지 줘가면서 XRP를 공부해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 그래도 자본이 빵빵해. 돈이 너무 많아. 2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명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XRP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골드, 이더리움은 그냥 안드로이드 오일 정도겠지만 XRP는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과 SEC 소송 이후 공개된 XRP의 미래 5가지 시나리오, 이런 거 좋아하죠. 시나리오, 음모론, 각본,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시대의 음모론이 1년 뒤, 3년 뒤에 현실화가 되더라, 팩트가 되더라. 항상 그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꾸며서 마치 음모론인 양, 허구인 양 시장에 던져놓고 그거를 곧 현실화시키더라.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치부됐던 모든 것들은 결국 팩트가 되더라. 이루어지더라. 일어나더라.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되더라. 많이들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자, 5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아주 소규모의 떡상 10달러에서 15달러의 불런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중파 뉴스에서 밴드웨건, 포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XRP를 홍보한다. 그리고 펌핑을 시킨다. 며칠 전에 제가 SBS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그런 비슷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XRP를 검색한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비트TV가 뜨겠죠. 그리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안 사겠죠. 그러겠죠. 제발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상승한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추가 펌프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 2달러에서 4달러 정도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20에서 3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 요거 괜찮네요. 꼭 조정은 필요합니다. 지금 XRP 가격이 940원 정도 해요. 건조 중이죠. 건조 중. 건강한 조정. 그 라인을 아주 쪼밀쪼밀하게 만들고 있어요. 분명히 이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 그 밑으로 빠지기가 힘들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투더문 미션. XRP가 완전한 투더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은 전 세계적 ODL 및 유동성 허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XRP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가장 많이 규제되거나 사용되는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되어서 가격 상승을 가능하게 하고 유틸리티로 암호를 평가받는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완벽한 떡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 세계 80억 인구 누구나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크 필립스, 비트TV, 그리고 제롬 파월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점 더블 태핑. 올타임 하이를 갔다가 한 번 더 점핑. 어쨌든 시나리오, 음모론, 각본 이런 거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까지 XRP를 주시하겠죠. 그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음모론을 공사치겠죠. 그렇게 이쁘게 깜찍하게 세련되게 갈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미디어에서 꽤 괜찮은 데이터가 떴길래 요거를 제가 멤버십 라이브에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했던 그 영상 그대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리플 중앙화 논란. 리플의 야망 은행가를 위한 비트코인 리플 XRP. 반정부적인 비트코인과 달리 왜 XRP를 인류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리플 중앙화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탈중앙화가 좋긴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이지만 인류가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되어야 된다. 100% 탈중앙화는 인류에게 쓰이지 않을 것이다. 맞죠? 우리가 지금 뭐 공산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인류라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규율과 규칙이 필요해요. 법규가 필요하고 지금 같은 살벌한 시대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길 가다가 그냥 칼을 찔러버립니다. 그거 완전히 탈중앙화죠. 완전히 탈중앙화적 행동이죠. 나는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그게 탈중앙화죠. 지금 대한민국을 살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누구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속으로 누구한테 욕은 해도 되지만 운전을 하면서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죠. 이 암호화폐 생태계, 이 CBDC, 이 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탈중앙화를 꿈꿨지만 결국 요게 쓰이려면 어느 정도는 중앙 집중화가 돼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좋지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율과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죠. 데이터를 이변조할 수 없다. 그리고 해킹 당하지 않는 프로토콜이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 잘못된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서가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블록은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무는 이런 방식의 시스템에서 위번서가 되지 않는데 그 데이터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그 암호화폐는 솔직히 공존하기가 힘들었죠.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인데 1 곱하기 1이 2라고 데이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왜? 맞지 않은 명제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문제점, 하지만 장점이죠. 자, 그러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그 블록에 들어가서 수정 보완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리플이 갖고 있는 중앙화 논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류가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면 리플밖에 없어요. 지금 XRP밖에 없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트코인 주소를 살짝 잘못 입력해서 100개 원했어.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어요. 그거는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죠. 논란이 컸죠. 그래서 초기 시장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그 누군가는 그 블록의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해줘야 됩니다. 내가 게리 겐슬러라면 SEC라면 리플의 2차 판매를 증권으로 태클을 걸 게 아니라 리플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아니다, 주식이다 라고 태클을 걸었어야 되죠.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암호화폐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이거였는데 게리 겐슬러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2차 판매만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브레드 갈링하우스 만나서 계약서에 사인한 적 없잖아요. 그냥 리플 이쁘다, 모양이 이쁘다, 되게 싸네, 싼 거 같아, 비트코인 2천만 원이 2억 가기는 힘들겠지만 XRP가 600원 간 게 6천원 갈 때 빠를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신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TV 영상 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구장창 하지 말았는데 샀잖아요. 블록 미디어에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살짝 다루고 있어요. 봐볼게요. 리플은 비트코인의 후손이지만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다르다. XRP 렉처는 다른 경쟁 블록체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검증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곧 채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된 소수가 그 블록에 대한 검증을 하죠. 리플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더 빠르고 일관성 있고 저렴한 자체 버전의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었다.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일관성 있고 더 저렴한 자체 버전의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게 XRP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는 이더리움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이더리움도 지금 과부하, 그리고 거래 지연, 거래 대기, 입력이 안 되니까 입력해야 될 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카톡을 쓰는데 많은 사람의 숫자가 카톡을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카톡이 실시간으로 업로딩이 안 돼. 댓글이 안 써져.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로밍되고 거래되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거래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가 어떻게 화폐를 쓸 수 있겠어요. 가장 궁극적인 건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는 게 초기 시장에 제가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블록체인을 공부했을 때 정말 암호화폐가 어떻게 쓸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겁니까? 어떤 걸 해야 되나? 도대체 인류에게 뭘 가져다 주려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XRP가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일단은 그래야만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저의 판단이 돼서 제가 이런 일을 하지만,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거 하려고 나왔어, 이거를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비트코인에 비해 중앙 집중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선호하겠죠. XRP를 들여다볼 수 있고 수정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류와 같이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겠죠. 이 미국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개미들, 소시민들, 그냥 평민들을
삶을 제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소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정치에 관심 없게 하고, 세상 들어가는 거 관심 없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든가 데미지를 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XRP는 그들이 갖고 놀기에 괜찮은 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보안, 속도, 처리량 등의 장점은 있지만 중앙화된 네트워크는 특정인의 영역에 더 취약하거나 외부로부터 공격 지점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소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란 프로토콜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프로토콜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 탈중앙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하지만 방송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죠. 탈중앙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반정부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반하는. 제가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반방송심의위원회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개새끼라든가 뭐 18이라든가 이런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나를 뭔가 제어한다면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 인터넷, 그리고 SNS, 그리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유튜브보다는 공신력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공중파 방송. 네? 많은 걸 필터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들었을 때 혐오스러운 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류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신호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비해서 XRP는. 그러면 여기서 암호화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XRP는 분명히 뭡니까? 암호화폐가 아닌 거죠. 암호화폐의 기본 철학을 벗어났어. 그런데 암호화폐를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들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XRP를 누가 좋아합니까? 금융가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화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은행 감시, 정부 감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리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을 파트너로 끌어졌다. 머리를 잘 쓴 거죠. 브래드 갈렌 하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앙화돼 있다고 해서 XRP 내적 프로토콜이 그 자체로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제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단점은 갖고 있지만 암호화폐 입장에서 봤을 땐 단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행 감시, 정보 감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아야죠. 민주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나눠지는 그렇게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는 거죠. XRP가. 그리고 리플 블록체인에는 NFT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었다. 한때는 NFT 중심 거래소 기능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유사한 기능을 현재 개발 중이다. 리플이 블록체인이 하려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커버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단점을 다 커버하는데 리플만 갖고 있는 가장 큰 인프라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거래의 도구로는 전 세계 어떤 거래의 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가 NFT도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비트코인도 그냥 디지털 골드다. 특수 어떤 금덩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물의 금을 좋아하겠죠. 솔직히 저는 별로 금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신구로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금을 가치로 보고 뭐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든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이거죠. 디지털 골드, 실물의 골드.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 뭐 도구, 거래의 도구. 그런데 XRP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 내가 싫어도
지니고 있어야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너무나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플레이어, 거래의 도구도 되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지 않는 가장 큰 기능, 거래의 도구.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암호화폐가 과연 어떻게 쓰여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이 펼쳐질 건가? 도대체 얘가 왜 나온 건가?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건가? 5년, 6년을 계속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결국 그거였어요. 결국 CBDC군. 전 세계 모든 80억 인구가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편리하게 쓰이겠구나.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은 그거였어요. 결국 금융 인프라가 없는, 은행이 없는, 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마존에서, 쿠팡에서, 11번가에서 그들이 원하는 걸 팔고 그들이 원하는 걸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 물량, 그 어떤 거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1메가바이트짜리밖에 안 되는 그 데이터 쪼가리가 어떻게 그 공간 안에 10분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은행가를 위한 비트코인 XRP, 은행가가 좋아하는 암호화폐 XRP, 글로벌 송금과 같은 잠재적인 사용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ODR 거래에 리플은 그러나 탈중앙화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많은 경쟁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다. 2004년 프로그래머 라이언 퍼크가 만들었고, 원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최초 이름은 리플페이였다. 편의성과 보안에 중점을 둔 P2P 결제 네트워크였다. 2011년 퍼거는 리플페이를 제드 맥컬럽, 아서브리터, 데이빗 슈얼츠에게 매각을 했어요. 제드 맥컬럽 아시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텔라룸이에요. 그리고 아서브리터, 데이빗 슈얼츠는 리플 CTO죠. 기술 총괄. 이들은 비트코인에서 영향을 받아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FPC, 페이스터 페이먼트 그 있죠. 더 빠른 결제를 위한 위원회, 거기서 2013년 리표가 손을 잡았고 2015년 한 번 더 손을 잡았고 얼마 전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죠. 2022년 이것저것 다 한번 들여다봤는데 결국 그들이 원한 건 암호화폐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고 제가 5년 동안 고민했던 거 그거를 걔네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더라고요. 결국 암호화폐는 거래의 도구가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목표다. 결국 리플페이와 합병한 이 세 사람의 목표는 더 빠른 거래, 더 저렴한 수수료,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는 것이다. 오픈 코인이라 불리던 이들의 새로운 회사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랩스로 브랜드가 변경되었다. 2012년 이전에 리플이 제 프로젝트였을 때만 해도 대체 통화, 초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제한적이지만 대체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리플랩스 고문이었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퍼거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드 맥컬럽 등이 리플랩스를 인수했을 때 그들은 그 명성을 이어가길 바랬다. 리플페이가 오픈코인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업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의 혁신은 중개자 없이도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탈중앙화된 채굴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결제 기술 접근 방식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거래를 조작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도록 보장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했던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죠.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시스템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아니다. 기존에 썼던 그 인프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스위프트 2.0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뱅크코인, 은행가들이 좋아하는 코인. 분명히 리플랩스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전통 금융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사람들 개개인의 신용도
건물 가격, 가치, 뭐 증권, 보험, 채권,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 전통 금융 시스템 파생 상품들을 완벽하게 인풋하고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얹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죠. 리플랩스만 뭔가 특출나게 성장을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좋아할까요? 분명히 그들에게도 장점이 되고 그들에게도 돈이 돼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SEC도, 스위프트도, 그리고 CFTC도 또 어딥니까? 미 연준에서도, 또 IMF도, BIS에서도 전부 다 그들에게도 또 다른 혜택이 돌아가야 돼요. XRP를 통해서, 리플을 통해서 그래야만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브래드 관련 하우스가 가장 잘한 건 이 전통 금융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에요. 그들의 기술을 그대로 노출을 해줬어요. 써라. 카카오톡 제일 처음에 다 무료로 오픈했죠. 그냥 문자 보내려면 돈 드는데 카카오톡은 다 공짜였어. 심지어 이모티콘도 줘.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카카오톡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브래드 관련 하우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노출해줬어. 그리고 CBDC 다 관여했어. 참여를 했어. 심지어 대학교에 돈까지 줘보면서 XRP를 공부해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 그래도 자본이 빵빵해. 돈이 너무 많아. 2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명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XRP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골드, 이더리움은 그냥 안드로이드 오일 정도겠지만 XRP는 8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전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